여러분은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했던 제국을 기억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대륙 제국, 바로 몽골 제국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했던 대륙 제국, 바로 한때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말발굽 아래 두었고 바다를 건너 영토를 끝없이 확장하려 했던 그 무서운 기동력의 국가 말입니다. 그들은 대륙의 주인이었으며 길을 가로막는 모든 국경을 허물어버렸던 역사의 지배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몽골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기묘하고도 숨이 막히는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대륙을 호령했던 그들은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내륙국이 되어 단 한 뼘의 바다도 가지지 못한 채 거대한 대륙 한가운데 철저히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두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거대하고도 강력한 강대국입니다. 몽골의 국경선은 오직 이 두 나라와만 맞닿아 있습니다. 위로는 넓고 차가운 러시아가, 아래로는 거대하고 탐욕스러운 중국이 몽골을 샌드위치처럼 꽉 짓누르고 있는 형국이지요. 이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옴짝달싹할 수 없는, 숨이 턱 막히는 저주와도 같습니다. 사실 몽골은 엄청난 자원의 보고입니다. 희토류, 우라늄, 구리, 석탄 등 현대 첨단 산업과 미래 에너지 전쟁에서 가장 필수적인 핵심 광물들이 그 넓은 초원 아래 무한정 묻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값비싼 보물이 집안의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대문을 열고 나갈 열쇠를 내가 아닌 양옆의 덩치 큰 이웃이 쥐고 있다면 그 보물은 과연 누구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몽골이 생산한 자원이 바다를 건너 글로벌 시장으로 제값을 받고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타거나 중국의 텐진항을 거쳐야만 합니다. 만약 베이징이나 모스크바가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인 이유로 국경을 닫거나 통관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킨다면 몽골의 국가 경제는 그 즉시 심장마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치명적이고도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는 한없이 넓고 자원은 풍부하지만 국가의 생명줄은 단 두 강대국의 손아귀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골이 처한 가장 뼈아픈 현실입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언론 매체를 보면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몽골이 결국 중국을 버렸다. 몽골이 중국과 결별하고 한국을 새로운 파트너로 선택했다는 식의 이야기들 말입니다. 결론부터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현실의 복잡성을 너무나 단순하게 포장한 심한 과장입니다. 국가 간의 관계, 특히 국가의 흥망성쇠와 생존이 걸린 냉혹한 지정학의 세계에서는 칼로물을 자르듯 어느 한쪽을 완전히 베어내는 낭만적인 결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현재 몽골 전체 수출액의 80% 이상이 여전히 중국 시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버릴 수도 없고 버릴 마음도 없습니다. 만약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그것은 곧 국가의 경제적 자살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몽골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과의 밀착, 그 놀랍고도 극적인 변화의 진실은 대체 무엇일까요? 몽골은 지금 분노에 차서 중국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이웃의 짙은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경제적으로 질식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숨을 쉴 수 있는 아주 작은 창문을 필사적으로 뚫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정학적인 감옥에 갇힌 작은 국가가 살아남기 위해 던진 가장 절박하고도 치밀하게 계산된 생존의 승부수입니다.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했던 자손들이 이제는 바다로 나가는 길을 잃고 갇혀버린 비극적인 역설. 그러나 구석에 몰린 늑대는 결코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몽골의 지도자들은 전 세계 그 어떤 외교 교과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아주 기발하고도 기이한 전략 하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경을 단 1mm도 맞대고 있지 않은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꺼이 자신들의 방패가 되어줄 새로운 이웃을 찾아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은 새로운 이웃을 찾아 나선다는 이 기묘한 외교 전략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맞대고 있는 진짜 이웃의 무서운 실체부터 똑바로 마주해야 합니다. 몽골의 경제 구조를 들여다보면 등골이 서늘해지는 숫자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는 곧 그 나라의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현재 몽골의 전체 수출액 중에서 무려 80% 이상, 특정 핵심 광물에 있어서는 90% 가까운 물량이 오직 한 곳, 바로 중국으로만 향하고 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초원 아래에서 캐낸 막대한 양의 석탄과 구리, 그리고 희토류들이 마치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듯 모두 거대한 세계의 공장, 중국의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그 물건을 사주는 고객이 전 세계에 단 한 명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단일 고객이 가격을 후려쳐도 불합리한 조건을 내밀어도 당신은 결코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고객이 지갑을 닫는 순간 당신의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몽골이 정확히 그런 끔찍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몽골 경제의 호흡은 철저히 중국 텐진항의 박동에 맞춰져 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생필품을 들여올 때도, 반대로 중국 이외의 제3국으로 무언가를 내보내려 할 때도 몽골은 반드시 텐진항이라는 중국의 좁고 통제된 목구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과거 2016년에 있었던 달라이 라마의 몽골 방문 사건은 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밧줄이 얼마나 치명적이고 무서운 무기인지를 전 세계에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몽골의 주권적인 결정에 크게 분노했고 어떠한 군사적 무력도 사용하지 않은 채 그저 국경에 통관 절차를 지연시키고 새로운 국경 관세를 부과하는 것만으로 몽골 경제를 순식간에 마비 직전의 상태까지 몰아넣었습니다. 베이징이 기침을 하면 울란바토르 전체가 독감에 걸려 쓰러지는 구조. 중국이 국경에서 서류 검사만 조금 까다롭게 해도 국가 전체의 물류가 멈춰버리는 끔찍한 현실. 몽골의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은 이 뼈저린 경험을 통해 국가가 통째로 볼모로 잡혀 있다는 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체스판 위에서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하는 유일한 방법은 강대국의 힘을 분산시키는 것뿐입니다. 러시아의 영향력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비해 많이 약화되었고 그 빈자리를 중국의 막강한 자본이 무서운 속도로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광산 개발권부터 주요 인프라 건설까지 중국의 돈이 닿지 않은 곳을 몽골 내에서 찾기란 이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경제적 목줄이 언제 자신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몽골 사회 저변에 깊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나 무역 적자가 아닙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군대 한 명 보내지 않고도 국가의 주권이 서서히 경제적으로 완전히 흡수당할 수 있다는 실존적인 공포입니다. 내몽골 자치구가 이미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어 있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몽골은 이대로 가다가는 자신들마저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사실상 베이징의 통제를 받는 거대한 경제적 속주로 전락할 것이라는 벼랑 끝에 위기감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몽골이 중국을 헌신짝처럼 버렸다는 말은 완전히 틀린 사실이자 순진한 착각입니다. 깊은 물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비록 산소통의 밸브를 상대가 쥐고 있다고 해서 그 유일한 산소통을 스스로 내버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몽골은 중국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 단일 산소통의 국가의 명운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를 뼈저리게 깨닫고 그 숨막히는 절대적 의존도를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희석시키려 처절하게 발버둥치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적인 비대칭 관계를 깨기 위해 몽골에게는 새로운 지렛대가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자신들을 경제적으로 삼키려 들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몽골의 자원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강력한 파트너 말입니다. 거대한 이웃의 짙은 그림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울란바토르의 최고 엘리트들은 고개를 돌려 동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몽골이 깔고 앉은 바로 그 보물을 너무나도 절박하게 갈구하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첨단 기술의 강국입니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첨단 전자기기 등 미래 산업을 이끄는 화려한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죠. 하지만 이 화려하고 거대한 기술 제국의 발밑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무서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한국의 눈부신 번영은 사실 언제 깨질지 모르는 매우 얇은 얼음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 얼음판의 정체는 바로 자원입니다. 한국은 첨단 제품을 만드는 탁월한 기술과 뛰어난 두뇌를 가졌지만 그 제품의 심장이 되는 핵심 광물은 단 한 줌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철저한 자원 빈국입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 광물의 공급망을 깊이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한국의 첨단 산업을 지탱하는 이 필수적인 피와 살은 절대적으로 중국이라는 한 국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와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소재의 대부분이 중국의 광산과 재련소를 거쳐 들어옵니다. 만약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여 수출의 문을 걸어 잠근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자랑스러운 거대 기업들의 공장은 그 즉시 가동을 멈춰야 하고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 올린 경제적 금자탑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자원이 무기가 되는 냉혹한 현실을 한국은 이미 여러 차례 뼈저리게 경험하며 극심한 경제 안보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자원을 무기화하는 패권 경쟁의 시대 속에서 한국은 그 어느 때보다 절박했습니다. 중국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광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미치도록 필요했습니다. 다변화라는 이름 아래 전 세계를 뒤지며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만 했지요. 바로 이 지점에서 숨막히는 지정학적 감옥에서 벗어나려 발버둥 치던 몽골의 절박함과 텅 빈 창고를 채워야만 생존할 수 있는 한국의 타는 듯한 갈증이 기적처럼 맞닿게 됩니다. 몽골의 넓은 초원 아래에는 한국이 그토록 애타게 찾는 히토류와 핵심 광물이 셀 수 없이 묻혀 있었고 한국에게는 몽골을 위협할 영토적 야심도 그들을 경제적으로 식민지화할 지리적 조건도 전혀 없었습니다. 몽골의 입장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완벽한 파트너였습니다. 한국은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몽골의 주권을 털끝만큼도 위협하지 않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처럼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숨통을 조이거나 군사적인 압박을 가할 수 없는 아주 안전하고 멀리 있는 부자 이웃이지요. 반대로 한국의 입장에서 몽골은 자원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중국의 압박을 우회할 수 있는 거대한 보물창고이자 구명조끼였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완벽하게 보완해 줄 수 있는 운명적이고도 극적인 지정학적 퍼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강대국의 짙은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원 부국과 자원 패권의 날카로운 칼날을 피하고 싶은 기술 강국의 필연적인 만남입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누리는 번영이 실은 다른 국가의 자비심에 기대어 있다는 그 뼈아픈 역설이 몽골이라는 탈출구를 향해 한국을 맹렬하게 달려가게 만들었습니다. 원료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한국의 공포는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몽골의 열망과 만났고 국가의 명운을 건 거대한 전략적 거래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고 중간에 바다와 거대한 적성 국가들이 가로막고 있는 이 두 나라가 대체 어떤 명분과 논리로 서로를 끌어안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광물이 필요하다는 계산만으로 하루아침에 굳건한 동맹처럼 가까워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종이 위에 적힌 전략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외교 무대에서 몽골만이 구사하는 아주 독특하고도 기발한 생존 공식이 필요했습니다. 국제정치의 냉혹한 세계에서 이웃이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지도 위에 고정된 숙명이며 때로는 가혹한 저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몽골은 이 물리적인 법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아주 기발하고도 절박한 외교 공식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몽골의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자 뼈대인 제3의 이웃 정책입니다. 1990년대 초반 몽골의 든든한 뒷배였던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되면서 그들은 차갑고 거대한 체스판 위에 홀로 내던져졌습니다. 북쪽의 러시아가 휘청거리는 사이 남쪽의 중국은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며 몽골의 경제를 집어삼킬 듯이 다가왔습니다. 이 두 거인 사이에서 몽골의 지도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오직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두 이웃에게만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면 결국 그들의 체스말로 전락하여 영원히 주권을 잃게 될 것이라는 끔찍한 진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도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이웃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며 몽골의 주권을 온전히 존중해 줄 수 있는 멀리 있는 강대국들을 제3의 이웃으로 삼겠다는 대담한 선언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이 제3의 이웃 목록에 이름을 올리며 몽골과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 중에서도 특히 최근 들어 한국이 가장 완벽하고도 최적의 제3의 이웃으로 급부상하게 된 데에는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지만 지리적으로 너무 멀고 글로벌 패권 유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막강한 자본력을 갖추었으나 동북아시아의 복잡한 역사적 앙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반면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역시 강대국들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위해 발버둥쳐온 역사적 뼈아픔을 깊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몽골에 대한 영토적 야심이 전혀 없으며 오직 경제적인 상호 보완성만으로 가장 순수하게 협력할 수 있는 상대입니다. 몽골의 지식인들과 정치 엘리트들은 한국의 눈부신 경제 성장, 이른바 한강의 기적을 숨죽여 지켜보았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원 하나 없이 오직 인적 자원과 기술력만으로 세계적인 경제대국으로 우뚝 선 한국의 모습은 자원은 넘쳐나지만 지정학적 고립에 허덕이던 몽골에게 완벽한 롤모델이자 희망의 증거였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는다는 것은 단순히 자원을 돈으로 바꾸는 거래를 넘어 한국의 성공 경험과 첨단 기술을 몽골의 초원 위로 이식하겠다는 거대한 국가 발전의 열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몽골의 지정학이 가진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외교 사전에서 이제 이웃이라는 단어는 킬로미터 단위의 물리적 거리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이웃이란 국경을 맞댄 자들이 아니라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절대적인 경제적 보완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게 된 것입니다. 몽골은 단순히 광물을 팔 시장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창조해낸 가장 날카롭고 눈물겨운 지혜로 자신들의 지정학적 고립을 타파해줄 든든한 동반자를 스스로 지도 위에 새롭게 그려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서류상의 전략은 어디까지나 차가운 외교 문서에 불과합니다. 정부와 정부 사이에 계산된 이익만으로는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두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창백한 정책에 뜨거운 피를 돌게 하고 몽골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한국을 진정한 이웃으로 받아들이게 만든 것은 결코 정치인들의 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부드럽지만 그 어떤 총칼보다도 강력하게 몽골의 국경을 허물어버린 놀라운 무기였습니다. 지금 당장 비행기를 타고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한가운데로 떨어졌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은 아마도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갈 것입니다. 몽골의 낡은 전통가옥이나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초원을 기대했다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는 것은 다름 아닌 너무나도 익숙하고 친근한 간판들입니다. 거리의 모퉁이마다 CU와 GS25, 편의점들이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고 도시 중심부에는 거대한 이마트 매장이 우뚝 서 있습니다. 몽골의 수많은 청년들은 한국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과 매콤한 떡볶이로 끼니를 해결하고 고된 하루를 마친 퇴근길에는 한국산 캔맥주를 마시며 하루의 피로를 풉니다. 번화가의 식당에서는 삼겹살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거리에서는 최신 K-팝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심지어 몽골의 10대와 2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일상적인 대화 중간중간에 한국어 유행어나 은어를 자연스럽게 섞어 쓰는 것이 일종의 매우 세련된 문화이자 자부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일시적인 문화 열풍이나 가벼운 유행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거대한 사회적 동기화 현상입니다. 현재 몽골 전역에 진출한 한국 편의점의 수는 수백 개를 훌쩍 넘어섰으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밀집도를 자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는 수많은 직항 항공편은 한국의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제품을 구매하려는 몽골인들로 늘 붐벼서 빈자리를 찾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국가 간의 외교와 지정학의 험난한 세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가 그토록 무서운 힘을 발휘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총과 대포를 앞세워 군사력으로 영토를 점령하면 필연적으로 피를 부르는 끊임없는 저항에 부딪히게 되지만 문화를 통해 사람들의 일상을 부드럽게 점유하면 사람들은 스스로 기꺼이 지갑을 열고 그 나라의 생활 방식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몽골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30대 이하인 매우 역동적이고 젊은 국가입니다. 이 젊고 깨어있는 세대는 과거 소비에트 연방의 어두운 그림자나 낡은 냉전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새롭고 발전된 문화를 마치 스펀지처럼 빠르게 빨아들입니다.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단순히 재미있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수출하는 먼 나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간절히 도달하고 싶은 성공적인 미래의 청사진이자 가장 세련된 삶의 방식의 절대적인 기준점입니다. 몽골에 진출한 수많은 한국의 편의점들을 그저 김밥과 컵라면을 파는 단순한 구멍가게나 소매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이 현상의 가장 뼈아픈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많은 편의점과 마트들은 몽골인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 한국이라는 나라의 우수한 시스템과 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깊은 신뢰를 촘촘하게 심어놓는 연성 권력의 가장 강력한 최전선 기지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도로를 깔아주고 대형 광산을 개발하며 몽골의 물리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지만 몽골인들의 진심 어린 마음을 얻는 데는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그 거친 자본의 일방적인 침투는 몽골인들에게 자신들의 소중한 나라가 통째로 중국에 경제적으로 예속될지도 모른다는 극심한 경계심과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만을 증폭시켰습니다. 반면 한국의 방식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은 몽골의 땅을 거칠게 파헤치기 전에 몽골인들의 따뜻한 일상 속으로 아주 조용하고 자연스럽게 스며들었습니다. 같은 맛의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같은 멜로디의 노래를 흥얼거리며 동일한 화면 앞에서 웃고 우는 사이 몽골인들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한국은 결코 자신들을 해치거나 위협하지 않는 가장 안전하고 친밀한 진정한 이웃으로 굳건히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같아지고 일상의 취향이 온전히 공유될 때 두 국가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높고 차가운 심리적 국경은 흔적도 없이 허물어집니다. 길거리의 평범한 몽골 시민들부터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수뇌부 엘리트들에 이르기까지 한국에 대한 이 굳건한 호감과 절대적인 신뢰는 몽골 사회 전체의 핏줄을 타고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완벽하게 얻어낸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문화적 토대 위에서 마침내 국가의 운명과 수십조 원의 거대한 가치를 지닌 차갑고도 냉혹한 지정학적 계약의 무거운 문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합니다. 부드러운 문화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견고한 신뢰의 다리를 놓은 후 두 국가는 마침내 가장 본질적이고 거대한 국가적 생존의 문제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대한민국과 몽골의 최고 위급 지도자들이 만나는 횟수는 이례적일 만큼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양국의 수뇌부들이 화려한 회담장에 마주 앉아 나누는 대화의 핵심은 단 하나, 바로 미래 산업의 명운이 걸린 핵심 광물 공급망에 새로운 판을 짜는 것입니다. 최근 두 나라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경제동반자 협정을 비롯하여
히토류와 같은 첨단 전략 자원의 공동 개발을 위한 굵직한 조약들이 연이어 체결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 계약을 넘어 다가오는 자원 무기화 시대의 거센 파도를 함께 넘기 위한 거대한 경제안보 동맹의 서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강대국이 자원을 가진 약소국에 접근할 때 벌어지는 비극적인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굴착기를 끌고 와서 땅을 무참히 파헤치고 값비싼 광물만 쏙 빼간 뒤 남겨진 심각한 환경오염과 텅 빈 폐광의 고통은 오롯이 그 지역 사람들에게 떠넘기는 약탈적인 방식 말입니다. 몽골 역시 역사적으로 거대한 이웃 국가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자원 수탈을 겪으며 깊은 상처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시적인 형태로 흙과 돌을 파서 헐값에 넘기는 구조로는 국가의 진정한 발전을 결코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지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대한민국이 내민 손길은 기존의 강대국들이 보여준 약탈의 공식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놀라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은 몽골에게 단순히 광물을 싸게 팔아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채굴 기술과 첨단 재련 공법을 몽골의 초원위로 가져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물을 단순히 캐내어 먼지 나는 흙더미째로 외국으로 실어 나르는 것이 아니라 몽골 현지에 첨단 가공 공장을 세우고 부가가치를 높여 제대로 된 비싼 값에 팔 수 있도록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이는 몽골의 입장에서는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 국가 산업을 단숨에 현대화할 수 있는 기적 같은 기회였습니다. 몽골이 그토록 원했던 산업의 고도화와 기술의 자립을 한국은 기꺼이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차가운 자원 전쟁의 세계에서 참으로 보기 드문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생의 모델입니다. 한국은 몽골의 자원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몽골이 스스로 부유해질 수 있는 기술적 도구를 쥐어주며 동반 성장의 길을 택했습니다. 그 대가로 한국은 중국의 변덕이나 보복에 휘둘리지 않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갈 생명수 같은 핵심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겠다는 확고한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강대국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는 몽골의 생존 본능과 핵심 원료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한국의 절박한 국가안보가 외교 테이블 위에서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결합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국제 외교의 무대에서 이보다 더 완벽한 궁합을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한쪽은 미래를 창조할 압도적인 기술을 가졌고 다른 한쪽은 그 미래를 움직일 무한한 자원을 가졌습니다. 두 국가는 서로의 가장 깊은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하며 새로운 세기를 향한 굳건한 약속의 도장에 먹물을 입혔습니다. 양국의 언론은 화려한 청사진을 쏟아내고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벅찬 희망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입니다. 기술과 자원이 만났고 상호 존중과 신뢰까지 두껍게 쌓였습니다. 이대로라면 두 나라의 장밋빛 미래는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화려한 외교 문서의 잉크가 채마르기도 전에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의 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술로 광물을 캐내고 완벽한 조약을 맺었다 한들 이 무거운 보물들을 몽골의 초원에서 한국의 항구까지 도대체 어떻게 운반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물리적 물음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화려한 조인식과 희망찬 뉴스 보도가 지나간 자리에는 아주 차갑고도 절대적인 자연의 법칙이 무거운 입을 엽니다. 정치인들이 아무리 훌륭한 조약에 서명하고 기업인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래를 축하한다고 해도 인간은 결코 지도가 정해놓은 물리적인 한계를 마법처럼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몽골의 광활한 초원 한가운데서 첨단 친환경 기술로 히토류를 성공적으로 캐내고 그것을 아무리 완벽하게 가공하여 산더미처럼 쌓아둔다고 한들 가장 치명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그 무겁고 거대한 광물들을 도대체 어떤 길을 통해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한국의 인천항이나
부산항으로 가져올 것입니까? 비행기에 실어 나르기에는 광물의 무게와 부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물류 비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무거운 화물을 대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상 교통망, 즉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바다와 맞닿은 항구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몽골이 가진 지정학적 저주가 다시 한번 소름 끼치도록 선명하게 그 본색을 드러냅니다. 몽골에서 생산된 자원이 바다로 나가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지구상에 단 두 가지뿐입니다. 북쪽으로 올라가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화물을 싣고 블라디보스토크 항구까지 가거나 남쪽으로 내려가 중국의 철도망을 타고 텐진항을 거쳐 배에 싣는 것입니다. 현재 러시아는 심각한 국제적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어 정상적인 무역 통로로 활용하기에는 그 위험 부담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렇다면 결국 남은 선택지는 또다시 남쪽의 거대한 이웃, 중국의 영토를 통과하는 길 하나뿐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중국의 자원 독점과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굳게 손을 잡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들이 만든 결과물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시 중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하는 기막힌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중국은 바보가 아닙니다. 자신들을 배제하고 한국과 몽골이 핵심 광물의 직거래망을 구축하는 것을 베이징의 지도부가 과연 웃으며 지켜보기만 할까요? 중국은 거창하게 군대를 동원하거나 공식적인 외교적 비난 성명을 낼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어느 날 조용히 국경 세관의 행정 절차를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안전검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통관 서류를 몇 달씩 붙잡아 두거나 철도 배차 간격을 교묘하게 조절하여 몽골의 화물이 텐진항에 제때 도착하지 못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는 이러한 보이지 않는 행정적 통제만으로도 한국과 몽골이 야심차게 구축한 첨단 공급망은 순식간에 동맥경화에 걸려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쉽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이 완벽한 동맹의 가장 치명적이고도 서늘한 아킬레스건입니다. 몽골은 한국이라는 환상적인 동반자를 찾았지만 질이라는 냉혹한 감옥의 벽은 여전히 그들을 가두고 있습니다. 수많은 외교적 노력과 천문학적인 자본이 투입되었어도 최종 분류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은 여전히 베이징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맺은 모든 희망찬 조약들은 결국 중국이라는 거대한 관문을 무사히 통과했을 때만 비로소 그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아슬아슬한 미완성의 프로젝트인 셈입니다. 지정학의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은 국경의 형태가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의 자본과 기술, 그리고 몽골의 자원이 만들어낸 이 화려한 동맹조차도 지리적 족쇄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 보일지 모릅니다. 양국의 수뇌부 역시 이 끔찍한 물리적 한계를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독수리처럼 매서운 눈으로 모든 상황을 내려다보고 있는 중국 앞에서 과연 어떤 방식으로 이 숨막히는 물류의 딜레마를 돌파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일까요? 절대강자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약소국 몽골의 진정한 외교적 줄타기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약소국이 생존을 위해 어느 한쪽의 강력한 편에 확실히 서야만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힘센 자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 자비를 구걸하거나 아니면 다른 힘센 자의 뒤에 숨어서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흑백 논리 말입니다. 하지만 수천 년 동안 거치고 매서운 초원의 바람 속에서 살아남은 몽골 유목민들의 지혜는 우리가 흔히 하는 이 단순하고 평면적인 진영 논리를 통쾌하게 비웃습니다. 몽골은 한국이라는 새롭고 든든한 파트너를 깊숙이 끌어들이면서도 결코 거대한 이웃인 중국을 향해 도발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베이징을 향해 끊임없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양국 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격상시키고 중국의 거대한 자본과 인프라 투자를 여전히 열렬히 환영한다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손을 잡았다고 해서
중국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몽골의 최고 지도부는 한국의 수뇌부를 만나 첨단 광물 공급망을 굳게 약속한 직후 곧바로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과 마주 앉아 양국 간의 무역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새로운 계약서에 흔쾌히 서명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줏대가 없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순된 행동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지정학적 덫에 걸린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구사할 수 있는 가장 고도로 계산되고 정교한 외교의 예술입니다. 몽골은 한국을 몽골 초원 위로 불러들인 목적이 결코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몰아내기 위함이 아님을 베이징에 끊임없이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의 압도적인 일방 통행로 한가운데에 한국이라는 또 다른 튼튼한 기둥을 세워 자신들이 일방적인 압박에 짓눌리지 않도록 힘의 균형을 맞추는 거대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정치에 매우 날카롭고도 놀라운 진실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강대국 사이에 낀 약소국의 진정한 권력은 어느 한쪽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히 최종적인 선택을 유보하고 양쪽 모두가 자신을 간절히 필요로 하게끔 상황을 교묘하게 통제하는 데서 진정한 국가의 주권이 완성됩니다. 몽골은 자신들의 영토를 중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미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는 거대한 중립의 체스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몽골을 일방적으로 독점하려 드는 순간 다른 국가들이 일제히 견제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다원적인 구조, 즉 강대국들 스스로가 서로의 발목을 잡고 견제하도록 유도하여 몽골 자신의 안전을 자연스럽게 담보하는 기막힌 줄타기 전략인 셈입니다. 중국의 턱 밑에서 다른 강대국들과 여유롭게 미소를 교환하면서도 결코 선을 넘지 않는 이 치밀한 태도는 수세기에 걸쳐 축적된 생존의 본능이자 감각입니다. 물론 중국 역시 몽골의 이러한 영리하고 복잡한 속내를 어느 정도 꿰뚫어보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몽골이 명분상으로 철저히 중국의 체면을 세워주고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나누어주는 이상, 그리고 한국과의 협력이 철저히 비군사적인 상업적 교류와 문화적 연대에만 집중되어 있는 이상, 베이징으로서도 무리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몽골의 경제적 목줄을 완전히 끊어버릴 뚜렷한 명분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몽골은 그렇게 아슬아슬하고도 위태로운 지정학의 얇은 외줄 위에서 거센 바람에 끊임없이 흔들리면서도 결코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절묘하게 무게중심을 잡으며 자신들만의 독립된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영리하고 복잡한 몽골의 외교적 줄타기 판 위에서 거액의 자본을 기꺼이 투자하고 귀중한 첨단 기술을 선뜻 내어주는 한국은 과연 히토류라는 눈앞의 이익 외에 무엇을 더 얻고 있는 것일까요? 이 복잡하게 얽힌 체스판의 너머에는 몽골의 거대한 광산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대한민국 국가 전략에 숨겨진 청사진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거대한 지정학적 거래를 바라볼 때 한국이 얻어내는 눈앞의 이익을 단순히 몇 톤의 히토류나 배터리, 핵심 소재의 안정적인 확보 정도로만 계산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 빈국인 한국에게 그것은 국가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필수적인 혈액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가장 뛰어난 전략가들이 몽골의 차가운 밤하늘을 바라보며 그리고 있는 진짜 밑그림은 단순히 땅속에 묻힌 광물을 캐내는 것을 아득히 뛰어넘어 훨씬 더 깊고 거대한 곳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안고 있는 또 다른 뼈아픈 지정학적 굴레를 똑바로 마주해야만 합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대한민국의 위치를 가만히 내려다보십시오. 한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는 반도 국가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반도가 아닙니다. 북쪽으로는 철통같이 무장된 휴전선과 북한이라는 거대한 장벽이 대륙으로 향하는 길을 완벽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북쪽으로 단 한 걸음도 육로로 나아갈 수 없는 한국은 사실상 사방이 가로막힌 거대한 지정학적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한국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오직 바다를 향해서만 배를 띄우고 해양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키워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철도를 타고 유라시아 대륙의 한복판으로 뻗어나간다는 것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슬픈 환상에 불과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몽골이라는 국가가 가진 진짜 전략적 가치가 찬란하게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에 위치한 전략적 요충지이자 거대한 전초기지입니다. 한국이 몽골과 경제적으로 깊이 결속되고 몽골인들의 일상과 문화를 완벽하게 동기화한다는 것은 북한이라는 물리적인 장벽을 훌쩍 뛰어넘어 대륙의 깊숙한 내륙에 대한민국의 든든한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군대나 탱크를 보내 영토를 강제로 점령하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과 압도적인 기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매력적인 문화를 무기 삼아 국경의 의미를 지워버리고 보이지 않는 영향력의 영토를 끝없이 넓혀가는 이 시대의 새로운 국가 확장 방식인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몽골이라는 든든한 징검다리를 딛고 더 깊은 중앙아시아로, 나아가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시선을 크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몽골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한 이 문화적 지배력과 기술 협력의 모델은 훗날 대륙 전체로 뻗어나갈 대한민국의 거대한 국가 전략을 위한 가장 완벽한 시험대이자 성공적인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주고 광물을 사온 것이 아니라 대륙 한가운데에 자신들과 가치와 이익을 온전히 공유하는 든든한 전략적 파트너를 통째로 얻어낸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상의 국경선을 새롭게 그리며 물리적인 영토 단 한 뼘 없이도 유라시아의 심장부에 대한민국의 깃발을 깊숙이 꽂아 넣은 이 치밀한 전략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경제와 문화로 촘촘하게 짜인 이 투명한 동맹의 거미줄은 거리가 멀리 떨어진 두 나라를 굳건하게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나려는 몽골과 섬이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돌파하려는 한국의 만남은 그 자체로 완벽한 교향곡처럼 들립니다. 서로의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 관계는 겉보기에는 아무런 흠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서늘하고도 변함없는 교훈 중 하나는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새로운 권력의 구조가 탄생할 때면 언제나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지진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복잡하고도 숨 막히는 지정학적 여정을 잠시 되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몽골이 중국을 버렸다는 자극적인 선언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순진한 착각인지 이제 여러분도 분명히 느끼셨을 것입니다. 몽골은 결코 중국이라는 거대한 현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리가 존재하는 한 결코 버릴 수 없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내던지고 싶었던 것은 중국 자체가 아니라 오직 거대 국가의 변덕에 국가의 생존과 미래가 통째로 휘둘려야만 하는 가혹한 운명, 그리고 그들에게 조용히 경제적으로 삼켜질지도 모른다는 그 끔찍한 피식자의 굴레였습니다. 한국 역시 단순히 몇 푼의 돈을 쥐어주고 쓸모있는 희토리와 광물을 사온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자원전쟁이 지배하는 이 차가운 세기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지만 가장 깊이 신뢰할 수 있는 대륙 한가운데에 굳건한 전략적 심장을 얻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가장 아픈 상처를 보듬고 서로가 가진 가장 치명적인 결핍을 완벽하게 채워주는 이 관계는 현대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아주 특별한 생존과 연대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굳게 손을 맞잡은 것은 21세기 국제정치 무대에서 가장 흥미롭고도 대담한 지정학적 도박이자 전에 없던 새로운 외교적 실험입니다. 전통적인 동맹이 국경을 맞대고 군사력을 결합하는 형태였다면 이들은 지리적 단절이라는 절대적인 장벽을 경제와 문화, 그리고 첨단 기술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가볍게 뛰어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십시오.
매일 수많은 사람과 희망을 싣고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잇는 직항 항공기들이 베이징의 높고 차가운 하늘 위를 유유히 날아갑니다. 그 비행운이 그리는 궤적은 단순한 항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이라는 무거운 족쇄에 묶인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갇힌 국가들이 어떻게든 그 한계를 벗어나 자유로운 주권을 누리고자 처절하게 몸부림치는 독립을 향한 거대한 상징과도 같습니다. 두 국가는 지금 물리적 국경선이라는 낡은 개념을 허물고 거리를 초월하여 동일한 가치와 일상을 공유하는 보이지 않는 새로운 영토를 창조해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상적인 환상에 취해 냉혹한 현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적 교류가 아무리 뜨겁고 경제적 조약이 아무리 견고하다 한들 영토의 크기와 위치라는 지리의 중력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무서운 상수입니다. 한국과 몽골이 쌓아 올린 이 투명하고도 아름다운 무지개 다리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몰아칠 강대국들의 거센 돌풍과 살얼음판 같은 물류의 위기 앞에서 수없이 흔들리고 가혹하게 시험받게 될 것입니다. 국제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힘의 논리와 차가운 이익의 계산표 위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과연 언제까지 이들의 밀착을 조용히 관망할 것인지, 그리고 거대 국가의 변덕스러운 물류 통제라는 가장 근본적인 모순을 어떻게 완벽하게 극복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완벽해 보이는 동맹이 맞이할 진정한 위기는 아직 제대로 시작조차 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완성된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아슬아슬하게 이어가야 할 현재 진행형의 치열한 생존기입니다. 지리의 법칙은 언제나 가혹하고 강대국의 그림자는 짙고 무겁지만 살아남고자 하는 국가들의 눈물겨운 의지는 바위 틈을 뚫고 자라나는 잡초처럼 예측할 수 없는 생명의 틈새를 기어코 찾아냅니다. 유라시아 대륙 한가운데 갇힌 고독한 유목민의 후예들과 반도라는 좁은 섬에 갇힌 첨단 기술 강국이 만들어낸 이 세기의 승부수는 과연 냉혹한 세계사의 거친 파도를 넘어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요? 총칼과 대포 대신 달콤한 대중문화와 고도의 기술로 단단한 국경을 지우려 하는 이 담대한 도전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은 아직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저 끝없이 펼쳐진 몽골의 묵묵한 초원과 그 위를 소리 없이 흐르는 차가운 시간만이 그 길고 험난한 여정의 끝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